도쿄 시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시간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거리를 휘감고 관광객들로 북적이며 새벽까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거리였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뉴스에서 예고 없이 긴급 재난 경보를 내보내자마자 시내 곳곳에서 전기가 일시적으로 끊겼고 사람들은 길 한복판에서 휴대전화를 비추며 각자 서둘러 갈 곳을 찾아 흩어졌습니다. 간판불도 대거 소등되어 침묵이 내려앉은 거리 한복판에서 제 휴대전화가 울려대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곧 여진이 또 온다는데. 스즈키 씨, 지금 어디야?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목소리 너머로 들리는 사이렌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평생 도쿄에서 살아오면서도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급하게 고개를 들어 바라본 빌딩 옥상에서는 잇따라 붉은 비상등이 켜졌고 밤하늘을 가르는 사이렌이 도시 전체를 전쟁터처럼 바꿔놓았습니다. 거리에는 이미 경찰 차량과 소방차가 줄지어 진입하려 했지만 신호등이 먹통이 된 교차로 여기저기가 교통체증으로 꽉 막혀 있었죠.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경광등과 울리는 경보, 여기에 사람들의 불안에 찬 목소리까지 얽혀 도쿄는 순식간에 혼란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곧이어 커다란 진동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치 지면 아래서 거대한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땅이 일렁였고 건물 유리창이 부딪히며 쩌저적 울려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고 간신히 자세를 잡았습니다. 달아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울먹였고 또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움켜쥐고 긴급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회선도 쉽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통화가 안 돼 하는 절박한 목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 혼란 한복판에서 제게는 일생일대의 위기감이 엄습했습니다. 끊임없이 보도되던 괴이한 예언, 만화 한 권이 불러온 대재앙 시나리오가 진짜로 시작된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2025년 7월 5일이라는 어떤 날짜를 입에 올리며 공포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7월이 되기도 전인데 이 정도의 지진에도 도쿄가 이토록 혼란에 잠기는 걸 보니 앞으로가 얼마나 더 끔찍할지 상상하기 어려웠죠. 잠시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저는 스즈키 미호라고 합니다. 도쿄를 기반으로 개인 여행 가이드를 하며 해외에서 오는 손님들을 안내하는 일이 생업이었습니다. 2020년대 들어 일본 여행 붐이 크게 일어나면서 한때는 예약이 밀려 저 혼자 감당하기 벅찰 정도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와 호텔과 길거리, 백화점, 음식점 어디든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그 시절을 떠올리면 아직도 반짝이던 간판들과 소음으로 가득했던 시내 모습이 선연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근 해외 관광객 예약률이 작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고 특히 여름 휴가철로 향하는 7월 초 예약률이 83% 폭락했다는 통계가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결국 세계인이 일본을 찾을 날이 다시 온다는 막연한 낙관도 있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의지하던 관광업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만든 건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에 등장한 일본 대재앙 예언이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만화 한 권 때문에 나라가 흔들린다는 게 말이 돼 하고 코웃음 쳤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한 전적이 있다느니 심지어 새로운 바이러스가 2020년에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10년 뒤에 다시 온다는 내용이 들어맞았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쏟아지자 사람들은 점차 공포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급기야 타치키료라는 그 작가가 올해 7월에 일본 열도가 바다에 잠긴다는 예언을 공개했다는 뉴스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전역에서 불안감이 커졌고 이에 편승해 괴소문과 음모론이 폭주했습니다. 나도 홋카이도로 떠나야 하나? 수도권은 위험하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았지만 현실은 말 그대로 탈출 러시였습니다. 도시가 텅텅 비고 편의점 생필품도 자꾸 동나며 홋카이도나 규슈 시골로 이주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와중에 저는 제 일자리부터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특히 외국인 중에서도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들이 대거 예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어떤 신문에서는 작년에 과잉 관광으로 쌀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북적이던 도시가 단숨에 폐허처럼 변했다라고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뚜렷한 안전 대책을 내놓지 않으니 불의 고리에 놓인 일본에서 불안감만 커진다는 해외 언론의 비판도 쏟아졌죠.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관광 가이드로서 정부의 무대책이 외국인들의 불신을 부추기고 있으니 손님들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었거든요. 그 지옥 같은 불안을 실감하게 된 건 어느 날 인천공항에서 도쿄로 막 도착했다는 한국인 관광객 일행을 안내해야 했을 때였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제게 들어오는 요청이 줄을 섰지만 요즘은 한 주에 예약 한 건도 버거울 정도였는데 가뭄 속 단비 같은 의뢰였죠. 공항으로 나갔을 때도 예전 같으면 환하게 웃으며 일행을 맞았을 텐데 이번에는 솔직히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온통 불안한 뉴스와 예언이었으니까요. 도쿄 시내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요즘 지진이 잦다는데 정말 괜찮은 건가요? 특히 7월 초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원래라면 일본은 방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수도권은 철저히 대비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라고 딱 잘라답했을 텐데 저는 그 말을 끝까지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일들을 직접 지켜봤기 때문이죠. 도쿄 근처에서도 규모 5를 넘는 지진이 연달아 발생했고 규슈 미야자키나 가나가와 해안가에 이르기까지 진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예언이니 뭐니 하는 말을 대놓고 무시하면서도 정작 뒤에서는 비공개 전문가 회의를 진행했다는 BBC 보도가 터져나와 대중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예측 불가능이라는 입장이라서요라고 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위태로웠습니다. 실제로 한국 손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확신을 갖지 못한 듯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손님들은 로비가 한산한 광경을 보고는 의아해했죠. 사람이 별로 없네요. 저희가 듣던 도쿄의 붐비는 모습이랑은 많이 다르네요. 그 말에 저는 억지로 웃음 지으며 요즘 비수기라 그런 것 같다라고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통계를 뻔히 아는 입장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인 일행을 안내하며 관광지를 돌아보는데 어떤 구역은 영업을 일시 중단한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가게마다 임시 휴무 안내문이 붙어 있고 유리창에는 텅 빈 매장이 훤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게 주인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와 한때 외국인들로 꽉 찼던 골목이었는데 6월부터 이렇게 손님이 없으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 정부도 아무런 방안이 없고 하고 한탄했습니다. 한국인 일행은 그 얘기를 듣더니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고 저에게 말은 걸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관광객 중에서 한국인만 유독 예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동남아에서도 오려던 사람들이 일본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불안을 느끼고 예약을 취소했다는 보고가 잇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간 수백만 명 단위로 들어오던 관광객이 줄어들고 공항과 항만 역시 한산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에 홀로 앉아 외신 기사를 확인하며 망연자실했습니다. 가디언에서는 올여름 일본행 항공 예약률 급감, 단순한 괴담 때문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무책임 때문이라는 다소 직설적인 비판 기사가 올라왔고 NHK에서는 전국 편의점 생필품 사재기 현상, 홋카이도로 이주 행렬 가속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저조차 이러다 다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받은 가장 큰 충격은 한국인 학술 세미나팀을 맞이하는 일이었습니다. 원래라면 일본의 문화나 전통 예절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학자들이라고 해서 저는 전통 건축물 투어나 사찰 코스 등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일본에 도착하자 정작 가장 관심을 가진 건 이곳의 지진 상황과 도시재난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팀 리더라는 분은 재난학 분야를 연구해온 사람이라고 했고 제게 최근 논문들에 의하면 일본이 불안정한 지각 활동으로 또다시 대형 지진을 맞이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합니다. 혹시 현지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끙하고 신음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세계 최고의 재난 대비 기술을 갖춘 나라라는 식으로 떠벌렸던 기억이 아프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냥 자랑하기엔 이미 우리가 어떤 처지인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결국 저는 간단히나마 정부 차원에서 전문적 연구와 대비 매뉴얼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예언 이슈로 혼란이 가중되면서 정작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되는 정보가 많지는 않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분들은 서로 의미심장하게 눈빛을 주고받았고 다른 분이 스마트폰으로 일본 기상청 자료를 검색해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공식 발표도 예측 불가능하다는 말뿐이네요. 한국에서도 뉴스를 통해 들었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세미나 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분이 한국의 사례를 언급하길래 저는 본능적으로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한국은 재난 문자 시스템이나 지하철 안전대책 같은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해 왔습니다. 또한 건물 내진 설계 기준도 일본 사례를 참고하면서 보완해 온 부분이 있죠. 그래서 대형 사고가 터지면 이전보다 훨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하려 애쓰는 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딘가 찔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이라면 일본은 그런 쪽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을 텐데 요즘 돌아가는 실태를 보면 도무지 그런 허세를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만화 한 권의 예언을 두고 비공개로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사람이 아니, 만화를 굳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검토해야 할 정도로 다급해진 건가 하고 실망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또 다른 한국인 단체 손님을 안내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라기보다는 무역 관계자들로 일본 기업과 미팅을 하려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전부터 일본과 교류해 왔다고 해서 어느 정도 일본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났을 때 저는 되레 그들의 날카로운 질문 세례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일본이 예언 때문에 국가적으로 뒤숭숭하다고 하던데 현장은 어떤가요? 언론에서 홋카이도로 이주한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 괴담이 아니라 꽤 신뢰를 잃은 모습 같던데요. 저는 할 말을 잃고 한참 머뭇거리다 실제로 대도시 지역에서 이주하려는 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홋카이도가 비교적 지진 피해가 덜하다는 인식도 있고 정부 발표가 어정쩡한 탓에 스스로 살 길 찾아야 한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무역 관계자 중 한 분이 일본답지 않네요. 보통 위기 상황에서 조직력과 결집력이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구체적 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아 많이 의아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지었지만 속내는 울고 싶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또 한 번 수도권을 뒤흔드는 지진이 닥쳐서 고속철 운행이 잠시 중단되었고 대형 쇼핑몰 천장이 일부 붕괴되어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SNS에서는 드디어 예언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넘쳐났고 공포심을 부추기는 가짜 뉴스까지 우후작순으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당국이 이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거나 진정시키려는 노력조차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호텔에서 한 한국인 비즈니스 손님과 커피를 마시며 간단히 현황을 설명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일본 지진 발생 이력과 불의 고리 지질 정보를 펼쳐 보였고 여러 해외 논문 자료를 인용해 일본이 지진과 화산 활동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고 요즘처럼 지각 활동이 활발해지면 실제로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제게 알기 쉽게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날짜를 예언처럼 특정하는 건 비과학적일 수 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일본 정부가 예언은 믿지 말라라는 말만 내놓고 현실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 아닐까요? 하고 묻는데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참 모멸감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국인 손님이 제가 가이드임을 알고 다가와서 스즈키님은 일본의 문화와 매력을 사랑하는 분일 텐데 이런 혼란 속에서도 계속 도쿄에 남아 계실 건가요? 라고 물은 겁니다. 보통이라면 당연히 남지요. 이 도시는 제 삶의 터전입니다. 라는 답을 했을 텐데 이제는
제 자신도 일말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걱정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한숨 섞인 대답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안쓰러워하는 표정으로 그래도 힘내세요. 일본 정부가 빨리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길 바랍니다. 저희도 협력할 일이 있다면 돕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외국인에게서 이런 응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우리의 상황이 급박해졌나 싶어서요. 새벽 숙소로 돌아와 TV를 켰는데 화면에선 일본 기상청의 공식 브리핑이 재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원론적인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지진 예측은 아직 정확히 할 수 없고 예언의 진위는 확인할 수 없으며 언제라도 대비는 필요합니다. 사실상 책임 있는 답변이라 할 만한 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당장은 대피소 정비나 원전 안전 점검 같은 구체적 조치가 시급해 보이는데 정부는 별다른 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방송 패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식이면 해외 관광객은 물론이고 자국민 신뢰도 계속 떨어질 겁니다. 이미 경제와 관광 분야에서는 심각한 타격이 시작됐어요. 저 역시 그걸 한껏 실감하는 사람 중 하나였지요. 며칠 뒤 제 지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꽤 높은 지위를 가진 한국인 취재진 일행이 일본의 현 상황을 살피기 위해 온다는 겁니다. 스즈키, 내가 현지 사정을 잘 아니까 가이드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 일본의 관광산업과 대재앙 예언이 맞물린 현황을 취재하고 싶다 하더라.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수락했습니다. 요즘 얼마나 손님이 귀한지 아시겠죠?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또 두려웠습니다. 이미 한국 매체들이 날카롭게 우리 정부를 비판한다는 걸 여러 번 봐왔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을 공항에서 맞이하는 순간부터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차분한 태도로 제게 인사를 건네더니 다소간 무거운 어조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본 내에서 만화 예언을 두고 실제로 대규모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 반응과 시민들의 체감이 어느 정도 괴리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솔직히 내심 불쾌하기도 했습니다. 왜 굳이 이런 예민한 질문부터 하지 하고 생각했지만 표면적으로는 프로답게 대응하려 애썼습니다. 지금 일본인들은 정부 지침을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해요. 과거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경험도 있고 원전 사고 같은 민감한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예민해져 있습니다. 정부는 근거 없다고 하지만 국민 입장에선 대비라도 하고 싶으니 홋카이도로 이동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제가 대답하자 취재진 중 한 명이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논문과 통계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일본의 지진 위험도를 재조명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연구 논문에 따르면 불의 고리 지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면적과 판 경계선이 교차하는 구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훨씬 강력한 지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이런 과학적 분석이 예언과 맞물려 괴담처럼 번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기묘한 모멸감과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재난 대비를 잘한다는 이미지가 컸는데 정작 지금은 만화 예언 하나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외국 언론 입장에서는 비판할 빌미가 충분하겠죠. 그날 이후로 저는 취재진과 함께 도쿄 시내와 근교를 돌아보며 붕괴된 상권과 한산해진 관광 명소, 대책 없이 방치되는 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계속해서 현장을 기록했지만 차마 일본이 이렇게까지 무대책일 줄 몰랐다는 말을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마주볼 때마다 안쓰러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면 현지 경제와 시민 생활은 어떡하죠? 스즈키님 같은 분들도 타격이 클 텐데 하는 말들을 할 때면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었습니다. 원래 일본이 이 정도로 무너질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으니까요. 다음 일정으로 취재진이 정부 청사 인근을 촬영하러 갔을 때 몇몇 한국 기자들이 일본 국회의원 보좌관과 인터뷰를 하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제로 일본 기상청이 만화 예언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소집했다는 정보가 있는데 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좌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드릴 수 없지만
정부 공식 입장은 아직 변함없이 예측 불가능이라는 점뿐입니다. 괴담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취재진과 함께 이 장면을 지켜보며 우리 정부가 이 사태를 어쩔 수 없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거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쿄 시내에서 또다시 경보가 울리고 지진이 감지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거리에는 아수라장이 펼쳐졌고 교통기관은 일시 마비, 전철 운행 중단,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저는 취재진에게 빨리 안전한 건물로 들어가세요라고 외치며 근처에 있는 대형 쇼핑몰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 쇼핑몰이 내진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긴 했지만 흔들림이 상당히 컸죠. 건물 안 사람들 대부분이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고 SNS에선 또다시 이게 본격 대재앙 시작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이날 한국 취재진이 직접 겪은 소동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매장 직원들이나 주변 시민들 중 상당수가 구체적인 대피 정보를 모르더군요. 방송에서도 예측 불가능을 반복할 뿐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안내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도 휴대전화 문자가 오긴 했지만 단순히 주변을 살피고 몸을 보호하세요 정도라서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보통은 도심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비상경보와 함께 지하철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승객들에게 일사불란하게 안전 지침이 전달될 텐데 이번에는 여러 루트가 혼선되어 공황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취재진 중 한 명이 저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스즈키님, 지금 일본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왜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되는데도 대책이 없나요? 저는 난감했지만 그 말이 맞는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뒤이어 그는 한국에서도 과거의 대형 재난을 겪은 후 정부와 국민이 협력하여 시스템을 개선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빠르게 전국 단위로 재난 경보를 내보내고 지하철 등 공공교통에도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꾸준히 발전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술 강국인데 어째서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많은 한국인들이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평소 일본을 존중하는 이들도 요즘 뉴스를 보면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예측 불가능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준비가 되어 있긴 한 걸까? 그러고는 돌아보니 이미 일본 전체가 공포와 불안에 잠식당했고 모든 것은 무대책인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언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이미 대도시를 떠나고 있고 해외 관광객들은 급속도로 끊겨버렸습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니 떠나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결국 저는 이 취재진과 함께 일본 여러 지역을 다니며 과거 관광 명소였던 곳들의 황량한 풍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시골 읍내로 가면 홋카이도로 가기 위해 시골역에서 표를 끊는 도시민들이 보였고 해안가 주변 호텔들은 폐업을 앞두고 어두운 간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상 일본 열도가 가라앉는 시나리오가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며 두려움을 호소하곤 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한 지역 주민은 우리는 2011년 3월 11일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처하니 차라리 도망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고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욱 큰 충격을 받은 건 취재진들이 한국 본사에 보낼 자료를 정리하는 현장을 옆에서 볼 때였습니다. 그들은 각종 데이터를 모으고 일본 정부의 과거 정책 실패 사례, 현재 무대책 현황, 시민들의 반응, 그리고 홋카이도로 가는 탈출 러시 등을 알차게 묶어보도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일본이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굳건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사회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평가가 포함되어 있었고 한국 외에도 전 세계 주요 언론이 동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가 이렇게나 불안정하고도 무방비한 상태였나? 지금껏 왜 깨닫지 못했지 하는 생각에 잠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한국 취재진이 취재를 마치고 귀국하기 전날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함께 어떤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번 사태로 일본에 대한 해외 이미지가 손상된 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일본이 그동안 보여온 긍정적 면모를 완전히 잃은 건 아니에요. 기술력도 여전히 탄탄하고 문화적 매력도 크니까요. 다만 정부와 시민이 함께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든 어디든 필요한 노하우와 기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가져와서 개선하려 할 때입니다.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과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무작정 자랑스러워하며 자만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공항으로 향하는 길, 그들의 뒷모습을 배웅하며 저는 한동안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제 가슴속은 어둡고 텅 빈 것만 같았습니다. 도쿄 시내가 다시금 지진 경보에 떨고 거리에는 관광객보다 짐을 싸들고 홋카이도로 향하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더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을 동경하고 소비하러 오는 외국인들이 당연하게 느껴졌는데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제 생업인 관광 안내 역시 무너졌습니다. 더는 저를 불러줄 손님이 없어 앞으로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할지조차 막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를 포함한 많은 일본인이 침묵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위기는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일 뿐이라고 무시하던 그 미래가 점차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이 모든 걸 겪으며 깨달은 사실은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앞서 있다고 자부해 왔다는 것입니다. 한때 전 세계가 주목한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나라, 정교한 문화와 시스템을 자랑하던 나라가 이렇게 모래성처럼 무너질 줄은 저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해외, 특히 한국인들이 보여준 대비 자세와 활발한 정보 공유, 그리고 재난관리 인프라 강화 사례를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위기는 어느 나라에도 찾아올 수 있고 중요한 건 그 위기에 대응하는 태도와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일본이라고 해서 늘 우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갱신하지 못하면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에서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깨달은 이 사실이 부끄럽지만 적어도 늦게라도 알았으니 앞으로 행동해야겠다는 다짐이라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도쿄의 밤은 아득하게 깊어갑니다. 언제 다시 땅이 흔들릴지 몰라 사람들은 수시로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경보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홋카이도로 떠나는 기차편에는 종종 수화물을 한가득 아는 도시민들이 줄을 서 있고 해외 관광객 예약은 아직도 회복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일본은 지금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이 무너짐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다시 해외 손님들을 맞이하게 된다면 저는 지금의 현실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점을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더는 우리나라는 완벽하니까 믿고 오라는 식의 말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인식하고 어떻게 고쳐 나갈 수 있을지 힘을 합치는 자세를 보이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적극적으로 참고할 겁니다. 이미 일본 사회가 단순한 호기심과 괴담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라 그동안 쌓여있던 불안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내일 또 지진이 크게 올지도 모르고 예언이 말하는 날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계기를 통해 제 안의 편견과 안일함을 버릴 수 있었고 해외에서 전해 들은 다른 나라들의 시스템과 노력이 우리에게 분명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일본 곳곳에 퍼져나간다면 언젠가는 지금의 혼돈을 이겨낼 길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혼란과 공포가 커질수록 오히려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일본이 정말로 바다에 잠길지 혹은 또 한 번 기적처럼 살아남아 재도약할지는 모르지만 세상에는 이미 위험을 이겨낸 수많은 사례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시민이 나서야 하고 해외와의 교류 또한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겠지요. 아직은 누구도 확실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서 배울 수 있고
이미 다른 나라들이 닦아놓은 길을 검토하며 자신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어둠이 깔린 도쿄의 거리에서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아련히 들려옵니다. 저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긴급 지진 알림이 또 떴나 확인합니다. 다행히 대규모 지진 경보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해하며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순간에도 해외 관광객들은 일본행 비행기 표를 취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홋카이도로 가는 밤기차는 또 한 칸 가득 떠나려는 이들로 북적거릴 겁니다. 멀리 호텔 건너편에선 어떤 외국인 일행이 우왕좌왕하며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빽빽한 전광판 안내와 친절한 시민들 덕에 쉽게 목적지를 찾았겠지만 요즘은 문을 닫거나 철수한 상점이 많아 정보가 부족하고 길도 한산합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그래도 도와주려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정말 여기서 끝나버릴까? 아니면 다시 일어설 방법이 있을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저는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조금씩 해보려 합니다. 무심코 발길을 옮기다 보니 머릿속에는 여태껏 제가 안내해왔던 수많은 외국인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떠오릅니다. 거리는 멀어졌어도 언젠가 다시 이곳에 오고 싶어 할 만한 일본을 되찾는다면 그들도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이 진짜 살아남는 길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일 겁니다. 도쿄 밤하늘에 번쩍이는 경광등과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다시금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지진이니 예언이니 하는 겉모습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이 깊은 불안을 만들어낸 근본적 이유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뜹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외국인 일행에게 다가가 최대한 미소를 지으며 안내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만약 다가올 미래가 정말로 우리 일본을 뒤흔들지라도 더는 허울뿐인 자부심에 빠져 지낼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우리는 배워야 하고 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지 못할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미호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